안녕하세요. 김도윤 교수입니다. AI 딥러닝 기초 과목의 실습 환경 설정과 딥러닝 맛보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구글 콜의 실습 환경 설정, 텐서플로우에 대한 개요, 텐서플로우의 기초 문법, 딥러닝 코드 실행해보기, 실습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구글 콜의 실습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가 있다. 텐서플로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기능과 장점을 설명할 수가 있다. 텐서플로우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여서 데이터의 준비, 모델 정의, 컴파일, 훈련, 평가, 예측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구글 콜앱에서 딥러닝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먼저 구글 콜의 실습 환경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딥러닝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대표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콜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컴퓨터에 아나콘다를 설치한 후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콜앱이 제공하는 것은 딥러닝 실행을 위한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GPU 그리고 텐서 TPU 등 빠른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구글 콜앱과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구글 콜앱의 장점은 설치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GPU와 TPU를 무료로 사용해서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90분 후 세션 종료가 되고 최대의 세션 유지 시간은 12시간까지 유지가 됩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점은 세션 유지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작업에 대한 성능이 종속됩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웹브라우저 크롬을 구글 콜앱에 접속을 하여서 딥러닝을 위한 그 편집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구글 콜앱에서 보여줍니다. 구글 콜앱을 통해 만들고 싶은 실행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하고 구글 계정이 없다면 먼저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구글 계정 만들기를 이제 하는데 최근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왼쪽처럼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증 과정과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면은 구글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은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후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열리면은 왼쪽 상단에 플러스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고 더보기를 클릭을 해서 연결할 앱 더보기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구글에 콜앱이 없으면은 이제 콜라보레터리를 검색을 해서 해당 앱을 클릭한 후 설치를 클릭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동의와 계정 선택 단계를 진행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뜨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확인을 눌러서 구글 콜앱을 기본 앱으로 설정하고 완료를 눌러 설치를 마칩니다. 이제 다시 플러스 신규를 클릭을 하고 더보기를 선택하면 구글 콜라보레터리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 콜앱입니다. 클릭을 해서 구글 콜앱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림처럼 구글 콜앱이 실행돼서 먼저 파일명을 바꾸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Untitle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my code라고 입력을 해서 바꾸고
우측의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은 아래처럼 메모리 램과 디스크의 사용량을 표시하는 막대 그래프가 표시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추가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CPU 기반으로 이제 구동을 하고요. 빠른 실행을 위해서는 GPU 또는 TPU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메뉴에서 수정을 클릭하고 그리고 노트 설정을 클릭한 후 하드웨어 가속기에 CPU를 T4 GPU 또는 TensorFlow TPU 버전 2로 선택하고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TPU는 구글에서 만든 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용 하드웨어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GPU보다는 특정 환경에서 훨씬 빠른 연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PU 혹은 TPU를 이용해서 구글 콜랩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을 위한 코드는 파이썬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파이썬은 배우기가 쉽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능이 뛰어나 딥러닝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과목은 AI 딥러닝 기초이기 때문에요.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들은 다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거나 스스로 파이썬 공부를 스터디해서 파이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강의가 진행됩니다. 구글 콜랩을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Hello Deep Learning을 출력하는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제 프린트를 써서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세모 같은 저 버튼을 이제 실행을 버튼인데요. 저 실행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아래에 Hello Deep Learning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메뉴 바로 밑에는 이제 플러스 이제 코드와 그리고 플러스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드를 새로 입력을 할지 아니면 텍스트를 이제 입력할지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은 플러스 코드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코드 창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 상단이나 하단에 마우스를 살짝 가져가도 이처럼 이렇게 플러스 코드, 플러스 텍스트, 또 이렇게 플러스 코드, 플러스 텍스트가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이후에 코드가 길어질 때는 상단 메뉴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딥러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입니다. 구글 콜랩에는 텐서플로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확인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연 코드 편집창에서 다음과 같이 import tensorflow as tf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print tf. 언더바 2개 버전 언더바 2개를 하시면은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2.15라고 출력이 되죠. 자, 이것은 TensorFlow 2.15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텍스트 입력하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이제 입력하고 다루는 방법인데요. 플러스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그러면은 이처럼 텍스트 입력창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tek스트 입력창 위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어떻게 보여질지 아래측에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좌측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미리 보기 기능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기능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샵이라든지 또 별표, 아스테리크 같은 그런 기호를 붙이면은 텍스트의 크기라든지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크다운 언어라고 하는데요. 구글 콜랩은 샵이라든지 이러한 별표 기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여주는 툴을 텍스트 입력창의 상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T가 있는데요. 이제 글자 T가 이제 큰 T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샵 기호가
추가가 되면서 앞서 입력한 글씨의 크기가 크게 이렇게 딥러닝 크기가 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TT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샵 기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 또 한 번 클릭을 하면은 3개까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거는 샵 첫 번째 그 일대고요. 그 다음에 샵을 2개 하면은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지고, 그리고 샵을 3개 하면은 글씨가 더 작아집니다. 이 샵 3개는 샵을 안 한 것보다는 이제 큽니다. 뭐 크기의 순서는 이제 뭐 이게 제일 크고요. 2번째, 3번째, 아무것도 샵도 없는 요 4번째가 이제 제일 작은 글자가 됩니다. ESC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다른 곳에 이제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 편집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다시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엔터 키를 눌러서 다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구글 콜앱에서 작성한 노트북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파일 그리고 저장을 선택한 후 3번 드라이브에 있는 노트북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벡터 행렬, 텐서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특징과 장점도 설명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수치 연산을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넘파이와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묶어놓은 패키지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뉴럴 네트워크 연구를 목적으로 구글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구글 브레인 팀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의 수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래프의 노드는 수학적 연산을 처리하고요. 엣지는 노드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그리고 데이터, 이 텐서는 이동을 하면서 수행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는 그 데이터는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요. 벡터는 이처럼 1.0, 1.1, 1.2처럼 숫자들의 그 리스트로 1차원으로 배열 형태가 이제 벡터이고요. 행렬은 행과 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2차원 배열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로줄은 이제 행이고요. 그리고 세로줄은 이제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행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텐서는 이제 3차원 이상의 그 배열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는데요. 유연성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코드 수정 없이 데스크톱, 서버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CPU나 GPU를 사용해서 연산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고요. 단순한 아이디어 테스트부터 서비스 단계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테이프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미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역점퍼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편미분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분 개선을 자동화하는 것이 그레디언트 테이프이고 아래와 같이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해서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와치 명령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공식 배포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 자료와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어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공식 배포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텐서플로우 2.0부터는 데이터를 훈련하고 예측하는 과정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코드 수정 없이 CPU나 GPU 모드에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C++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텐서플로우 사용이 편리합니다. 직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텐서플로우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준비, 모델에 대한 정의, 모델 컴파일, 훈련, 평가, 사용, 예측, 훈련 과정, 모니터링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2.0은 기존 버전 1보다 불편했던 문법을 개선하고 케라스를 중심으로 고수준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1에서 배웠던 복잡한 문법을 배울 필요 없이 간단한 API 사용만으로 간편하게 텐서플로우 2에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케라스에 익숙한 사용자는 텐서플로우 2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케라스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기초 문법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딥러닝을 구현하는 순차적 방법을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호출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인 판다스와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미지인 경우에는 분산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은 후 전처리를 하고 배치 단위로 분할하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텍스트일 경우에는 인베딩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길이의 시퀀서를 배치 단위로 분할하여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의 데이터셋에 대한 사용입니다. 이것은 임의의 데이터들을 데이터셋으로 만든 후 텐서로 변환하여 사용을 합니다. 텐서플로우를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서 넘파이에서 100 곱하기 3 형태의 무작위 난수를 생성을 해서 엑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from tensor slice를 이용해서 이미지라든지 배열을 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셋에 넣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코드에 대한 실행은 실제 구글 콜랩에서 실습 과정 중에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라는 별도의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먼저 pip 명령어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tfds라는 이름으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패키지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먼저 pip install tensorflow 데이터셋을 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설치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임포트를 해서 그 이름을 tfds라고 하고, tfds 내에 있는 load 함수를 써서 mlist라는 데이터셋을 읽어오는 과정이 지금 예시의 코드가 있습니다. 실제 구글 콜랩에서 실습하는 것을 시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케라스의 모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를 tf라는 이름으로 이제 호출을 하고요. 케라스를 이용해서 mlist 데이터셋을 내려받기를 합니다.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의 tf의 케라스에서 데이터셋에 있는 mlist를 로드하는 명령어가 지금 코드에 예시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시험 또는 평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것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있는 데이터셋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keras.util.getFile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데이터셋에 대한 그 위치를 URL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 유틸에 있는 get 파일 명령어에다가 이 오리지널 파라미터에다가 URL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인 저 파일명에다가 지금 버틀러.txt에 있는 그 내용이 저장되게 됩니다.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캔셜 API를 사용하는 것, 펑셔널 API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델 서브클래싱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캔셜 API는 초보자가 주로 사용하고요. 펑셔널 API는 다처와 입력을 갖는 신경망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용입니다. 스캔셜 API는 직관적이고 간결하고 사실상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문제의 95% 정도에 적합한 API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텐서플로우 2에서 케라스를 이용한 스캔셜 API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동작합니다. 최상위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케라스가 있습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이제 런타임으로 이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또한 텐서플로우는 CPU나 그리고 GPU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텐서플로우 2에서 케라스를 사용하는 이제 코드에 대한 예제입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모델과 댄스를 임포트를 이제 해서 스캔셜한 방법으로 지금 모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후 케라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모델스 모듈에서 스캔셜을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케라스 API는 케라스로 텐서플로우의 패키지를 제공을 합니다.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을 선택한 후 계층을 이제 만듭니다. 지금 보여지는 제 그림은 이제 입력 X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 Y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층이 3개가 있는데 add 메서드를 이용한 히든 레이어, 이 밀집층을 생성하는 예시의 그림입니다. 계층은 X를 입력을 받아서 Y를 출력하는 형태의 계산을 표현합니다. Y는 기울기 WX 플러스 절편 B의 형태의 계산을 위해서 딥러닝의 기본층인 밀집층 댄스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밀집층은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주고 입력과 출력을 각각 연결하는 가중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집층은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형에 계층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의 예제는 add를 이제 해서 댄스층을 이제 추가를 하는데 4는 이제 인풋으로 사용되는 노드 수가 이제 4개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이 댄스층을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이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것입니다. 인풋 쉐이프로는 이제 4개의 값이 들어오고 그리고 웨이트는 이제 W와 이제 B이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댄스 1이라고 은니칭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스캔셜한 API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단순히 층을 여러 개 쌓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을 생성할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펑셔널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펑셔널 API는 스캔셜 API로 복잡한 모델을 생성할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모델 전체를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 입력, 멀티 인풋이죠. 그리고 다중 출력 등 복잡한 모델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펑셔널 API하고 그리고 스캔셜 API의 그 차이점은 펑셔널 API는 입력 데이터의 그 크기, 쉐이프를 인풋 파라미터로 사용해서
입력층을 정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층을 다음 층의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에는 입력과 출력을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펑셔널 API를 이용한 예시 코드입니다. 간단한 구조의 모델을 만들 때는 시퀀셜 API를 사용을 하지만은 직관적이고 빠르게 복잡한 구조의 모델을 만들 때는 주로 펑셔널 API를 사용을 합니다. 인풋과 댄스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은 쉐이프 5로 해서 그 입력층이 그 피처가 5개가 있는 입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히든 레이어로서 이제 댄스층이 있는데요. 8개의 노드가 있고 이 댄스층을 출력을 할 때에는 활성화 함수가 렐루이고요. 그리고 이 댄스층에 들어오는 입력은 바로 앞에 있는 인풋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히든 레이어인 댄스층은 이제 4개의 노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댄스층에 들어오는 입력은 바로 앞에 있는 이 X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댄스층은 한 개의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X를 받고 그 결과를 내는데요. 모델은 인풋과 X에서 이 인풋이 이제 입력층이 되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X가 아웃풋층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력층 그 특성 5개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댄스 8개 노드가 만들어진 입력층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와서 5개가 들어와서 첫 번째 입력층인 8개 입력층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이제 함수를 통과해서 그 다음 층으로 가고 사실 이것이 4개의 노드를 갖는 댄스층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입력층 두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층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실습 시간에 코드에 대한 사용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서브 클래싱 API는 본질적으로 펑셔널 API와는 차이가 없지만은 모델 서브 클래싱 API는 다음 예시 코드처럼 사용자가 가장 자유롭게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컴파일은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를 합니다. 사전에 정의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이죠. 옵티마이저가 있는데요. 데이터와 손실 함수를 바탕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손실 함수, 영어로는 이제 로스 펑션인데요.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훈련하는 동안 출력값과 실제값에 대한 정답 사이의 그 오차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즉, wx 플러스 b를 계산한 그 값과 실제 y의 값의 오차를 구해서 그 모델의 정확성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차를 통해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그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y가 연속점 변수일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인 MSE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분리형 변수인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손실 함수를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지표, 매트릭은 훈련과 검증 단계를 이제 모니터링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모델을 컴파일하는 이제 예시 코드가 있습니다. 모델 컴파일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가 옵티마이저인데요. 옵티마이저에는 지금 아담이라는 것이 기입되는데, 이 아담이 바로 고급 경사하강법의 한 종류입니다.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는 이제 손질함수죠.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중 분류에서 사용되는 이제 손실함수이죠. 그리고 매트릭에는 이제 액큐러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액큐러시는 훈련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훈련은 앞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리고 정의된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y는 w, x 플러스 b라는 그러한 매핑 함수에서 최적의 w와 그 b라는 값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울기 w와 그리고 절편 b에 처음에는 임의의 값을 적용하여서 시작을 하고 모델의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면서 그 오차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들을 이제 수정합니다. 여기서의 파라미터는 이제 w와 이제 b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훈련시키는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모델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는 이제 fit입니다. fit이 훈련시키는 그러한 함수 이름입니다. xtrain, ytrain, epoch, batch size 100, 그리고 validation 데이터, 그리고 purpose가 있는데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력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이제 x값이죠. 그래서 xtrain을 이제 썼고요. 그리고 결과값은 이제 그 라벨 데이터인데 이제 y값입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이제 반복해서는 이제 epoch이라는 파라미터를 줘가지고서 값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이제 배치 사이즈의 파라미터를 줍니다.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인데,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면 각 에포크마다 검증 데이터의 그 정확도도 함께 출력을 합니다. 이 정확도는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모델의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은 안 합니다. 이거는 밸리데이션 용도로서 잘 훈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자인 purpose는 학습의 그런 진행 상황을 보여줄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1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이면은 이제 안 보여줍니다. 모델의 평가에서는 주어진 시험, 평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죠. 평가가 끝나면 시험 데이터셋에 대한 손실값과 정확도가 그 결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 데이터, 그리고 또 검증 데이터,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이제 배웠는데요. 기억나시죠? 학습 데이터는 모델을 이제 학습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 데이터는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모델이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옵션이지만은 학습하는 중에 제대로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어상 검증 데이터하고 시험 데이터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책에서도 굉장히 또 헷갈리게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시험 데이터로 이제 표현하고요. 학습 중에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델에 대한 평가는 다음 예시 코드처럼 사용합니다. 모델을 이밸루에이트를 시키는데 이제 사용되는 x 텍스트 값과 그리고 라벨 값인 y 텍스트 값을 이제 주고 그리고 배치 단위를 32로 줘서 한 번에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개수를 32개를 줘서 모델을 평가를 합니다. 훈련 모델을 사용해서 다음 예시 코드처럼 실제 예측을 진행하는 것이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제 model.predict라는 명령어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텐서플로우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학습을 해보면은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파라미터의 어떤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텐서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학습에 사용되는 각종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손쉽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모니터링 코드가 이와 같습니다. 로그 디렉토리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텐서보드 콜백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fit 학습이죠. 학습을 할 때 콜백이라는 파라미터에다가 텐서보드 콜백을 정의를 해서 콜백 옵션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이 텐서보드의 그 콜백의 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에 있는 콜백에 있는 텐서보드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로그 디렉터리에는 로그가 저장될 그 디렉터리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각각 로그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그를 남겨서 저장하는 위치가 로그 디렉터리이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 프리퀀시는 히스토그램 프리퀀시를 1로 설정하면은 모든 에포크마다 히스토그램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값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값은 이제 0인데요. 히스토그램 계산이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텐서보드 사용을 위해서 먼저 콜백 함수를 만들고 앞에서 만든 그 로그 디렉트를 변수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fit 메소드의 마지막 파라미터로 콜백에 있는 텐서보드 콜백을 넣은 후 코맨드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참고로 코맨드 창뿐만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명령어로 텐서보드를 실행하는데 텐서보드로 명령으로 주고 그리고 로그 디렉토리의 위치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그 디렉토리에 있는 그 로그 파일들을 읽어와서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HTTP 그리고 로컬호스트 6006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딥러닝 코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Hub에 있는 오픈된 그 소스 코드를 접속을 해서 나의 구글 계정으로 그 사본을 복사해서 나의 구글 콜앱에서 코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접속을 할 것인데요.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는 모두의 딥러닝 그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본 강의의 이제 참고 도서입니다. 웹브라우저에 다음 주소를 입력해서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GitHub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웹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GitHub에서 접속을 해서 중간쯤 들어가면은 이렇게 2장 딥러닝 핵심 미리 보기에서 구글 콜을 실행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콜앱이 이제 열립니다. 근데, 이, 콜앱 파일은, 프로그램은 아직은 이제 내 계정에서 오픈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행하거나 저장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게, 조회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나의 구글 계정으로 이제 사본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 이제 콜앱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선택해서 해당 코드의 사본을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탭이 열리면서 해당 코드가 사본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누구누구의 이렇게 사본에서 사본이라는 글자가 추가가 되어서 이제 코드가 사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내가 실행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경도 가능합니다. 구글 콜앱 파일 전체를 한 번에 이제 실행을 할 경우에는 메뉴에서 런타임 그리고 모두 실행을 선택하면은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이 모두 다 명령어가 다 실행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별로 하나씩 실행을 할 경우에는 각 코드 창에 그 앞에 있는 그 실행 버튼, 그 세모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 맨 앞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실행을 다 마치면은 각 창별로 시간이 나타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3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은 이제 실행 결과가 이제 아래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각각의 이제 에폭이 돌아가는데 에폭이 이제 5번을 이제 돌았고 그리고 돌 때마다 이제 3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이제 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스 펑션의 값과 그리고 에큐러시의 값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로스 펑션의 값들을 보면은 값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줄어드는 게 이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에큐러시는 근데 거의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빠른 실행을 위해서는 이제 GPU 또는 TPU와 연결을 이제 해야 됩니다. 방법은 메뉴에서 수정 그리고 노트 설정을 클릭을 하면은 하드웨어 가속기에 CPU를 Tensor4 GPU 또는 TPU 버전 2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습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GPU나 TPU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 학습 시간을 이제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네, 실습하기를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사용하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사용하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먼저 구글에 접속을 이제 한 상태이어야 되고 구글의 계정을 이제 만든 이제 상태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에서 드라이브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플러스 그리고 더보기 그래서 연결할 앱 더보기를 해서 구글 콜앱이 설치가 이제 안 된 분들은 먼저 이렇게 구글 콜앱 트리를 이제 검색을 해서 구글 콜앱을 설치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지금 있지 않고 이제 제거 버튼이 있는데요. 구글 콜앱을 설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를 이제 클릭을 이제 하면은 구글 콜앱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구글 콜앱이 이제 설치가 되었다고 이제 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구글 콜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그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디렉토리에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규를 클릭을 해서 이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글 콜라보레이터가 이제 보입니다.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은 구글 콜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파일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언타이틀드 제로 대신에 마이 코드로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측에 보면 여기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연결 중으로 이제 바뀌어지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램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사용량을 이제 볼수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램은 12.7기가가 할당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이제 한 107기가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 지울 수도 있고요. 추가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CPU 기반으로 이제 구동을 이제 하는데요. 빠른 실행을 위해서는 이제 GPU 또는 이제 TPU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방법은 메뉴에서 수정 그리고 노트 설정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팝업이 뜨는데요. 먼저 여기 런타임의 유형은 파이썬 3인데요. R도 이 콜앱에서 이제 구동됩니다. 파이썬 3 그냥 두고요. 하드웨어 가속기가 이제 디폴트로 CPU인데요. T4 GPU 또는 TPU 버전 2를 이제 클릭을 해서 바꾸고자 할 때 저장을 이제 누르면 됩니다. A100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유료 그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이제 옵션입니다. 자, 한번 실습을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헬로 딥러닝을 이제 출력을 해 봤는데요. 자, 똑같이 한번 프린트 헬로 네, 딥러닝을 이제 입력하고 자, 실행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입력한 이제 헬로 딥러닝이 이제 출력을 하였습니다. 메뉴 바로 밑에 이제 플러스 코드하고 이제 그 플러스 그 텍스트 버튼이 이제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새로 입력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할지 이제 우리가 그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코드를 그 입력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코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코드 편집창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에서 이렇게 갔다가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창 상단이나 하단에 플러스 코드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제 길어지면 여기서 요 위까지 메뉴 밑에까지 이제 가기가 이제 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위까지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이제 추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입력한 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 수도 있죠. 자, 플러스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 텐스플로어의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포트
TensorFlow as tf 하고 print tf에 있는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15 버전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하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에 한글로 딥러닝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밑에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그 딥러닝이 이제 그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다시 편집창이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제 구글 콜앱이 그 텍스트 크기라든지 굵기, 기울기 등을 이제 그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버튼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TT인 글자를 크게 하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샵이 붙고 글자가 커집니다. 딥러닝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첫 번째에다가 샵을 하나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에는 샵을 추가를 하고 한 번 더 하면은 글자가 작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샵 3번. 예. 이렇게 크기가 이제 변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때는 다른 데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Escape ESC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네. 자,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저장. 자, 그러면 이 마이 코드가 저장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구글 콜의 코드 실행하기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기초 데이터 준비 실습을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기초 데이터 준비하기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방법들을 강의 시간 설명을 했는데요. 임의적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거나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데이터셋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임의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은 임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텐서로 변환하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예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리고 numPy를 사용해서 무작위의 샘플을 생성을 하는데, 자, numpy 랜덤하게 샘플을 만드는데 100 곱하기 3 하면은 100개의 행 그리고 3개의 열로 된 무작위 난수가 생성이 되어져서 배열 X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numpy 배열 이 X를 텐서플로우의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명령어는 함수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plum tensor slice를 이용합니다. 이 메소드는 입력 배열을 첫 번째 차원을 따라서 슬라이스하여서 배열 X의 각 행이 데이터의 요소가 되도록 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연결 중입니다. 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네, 9초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X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이렇게 무작위로 값이 이제 그 난수가 만들어졌고 100개의 행 그리고 3개의 열로 된 배열입니다. 자, 잠시 좀 X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텐서 슬라이스, from 텐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데이터셋에 저장한 요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이제 조회를 하면은 이거는 텐서 슬라이스 데이터셋이다. 그리고 이 엘리멘트들은 쉐입이 이제 이렇게 3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64로 되어 있다. 그런 걸 보여주겠습니다. from tensor slice를 좀 더 설명을 이제 드리면요. 그 입력 그 텐서의 첫 번째 차원을 따라서 슬라이서에서 각각의 그 슬라이스를 데이터셋의 개별 요소로 이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드처럼 103 모양의 텐서를 입력을 받으면은 그 결과 셋의 길이가 100개인 데이터 셋이 되며 각 요소는 3으로 그런 모양의 텐서가 됩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라는 별도의 패키지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PIP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인스톨합니다. 네, 지금 인스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이제 임포트를 하는데 TFDS로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mlist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호출을 이제 하는데 트레인 데이터로 된 것만 이제 호출을 해서 DS에다가 저장합니다. mlist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손으로 쓴 그 숫자 0부터 이제 9로 된 그 숫자의 그 이미지로 이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딥러닝 예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예제 데이터이고요. 손으로 쓴 그 숫자를 이제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0부터 9까지 이제 라벨을 이제 붙여놓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미지 인식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검증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 이제 불러왔습니다. 11메가 정도 되는 이제 파일입니다. 자, 데이터셋을 이제 로드를 이제 했고, 그리고 분할은 이제 트레인 훈련용 데이터만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셔플 파일즈는 true로 되어 있으면은 데이터 파일을 이제 무작위로 섞어서 이제 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의 그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불러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각 데이터 요소를 이제 순회 를 하거나 추가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이제 순회하면서 각 이미지와 그 레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요소 개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 이제 6만 개의 데이터이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첫 20개만 한번 출력해서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라벨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라벨은 이제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실행을 하면은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28, 28, 1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라벨은 4, 1, 0, 7 이렇게 지금 라벨이 붙어져 있습니다.
케라스 데이터에서도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케라스는 이제 텐서플로우에 내장되어 있는 고수준의 신경망 API인데요. 엠니스트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쉽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엠니스트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케라스도 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 먼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tft라는 이름으로 호출을 합니다. 케라스를 이용해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tf keras.dataset에 있는 엠니스트를 이제 로드 데이터합니다. 로드할 때 트레인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시험 데이터를 이제 모두 이제 로드했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을 다시 이미지 데이터와 그리고 레이블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X값이 이제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라벨은 이제 Y값으로 이제 되는 것인데요. 0에서부터 9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평가 데이터 셋도 훈련 데이터 셋처럼 똑같이 이미지 데이터와 그리고 라벨 데이터를 이제 나누어서 분리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어졌고요. 자, 처음 두 개의 이미지와 한번 레이블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트레인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라벨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데, 우리 이제 이미지에 있는 부분을 이제 또 한번 출력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쉐이프는 이제 28에서 이제 28개의 행과 28개의 이제 컬럼으로 이루어진 이제 데이터인데, 그리고 라벨은요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0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요건 5고요. 예, 처음에 라벨은 이제 5가 이제 출력이 되어졌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0이 이제 출력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셋을 내려받아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요 get file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쉽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제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할 그 파일의 URL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util에 있는 get 파일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는데요. 이 버틀러 텍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장할 파일의 이제 이름입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 캐시 디렉토리에 이제 저장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다운을 이제 받았습니다. 한번 받은 파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은 이제 이러한 텍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이상 텐서플로우의 기초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텐서플로우 기초 모델 정의에 대한 실습을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기초로 모델 정의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델을 정의한다는 것은 인공신경망의 모델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스케줄 API 방법, 그리고 펑셔널 API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습니다. 본 예제는 조금 이제 복잡한 구조인 펑셔널 API에 대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레이어와 모델 클래스를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코드를 씁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 레이어에서 인풋과 댄스를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케라스 모델에서 이제 모델을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자, 입력층을 정의를 하는데요. 특성이 있는 피처를 5개의 입력으로 받는 입력층을 이제 정의하는 코드는 input 이제 클래스를 이제 가지고
쉐이프를 이제 5, 콤마 하면은 5개의 컬럼이 있는 값을 이제 인풋으로 받습니다. 자, 은닉증 첫 번째는 8개의 유닛을 가지고 활성화 함수로 이제 렐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풋은 인풋 이 앞에 거를 받습니다. 인풋이 똑같은 게 여기 이제 써지고, 그리고 댄스층이고 8개의 유닛,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루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다시 X에 넣습니다. 자, 은닉증2는 4개의 유닛을 갖고요. 그리고 같은 렐루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이 X가 일로 들어온다. 자, 이 X가 이 X가 아닙니다. 이 X는 앞에 있는 이 X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받고 다시 이거를 이제 결과를 이제 이 X로 또 돌려줍니다. 자, 이 출력층입니다. 한 개의 이제 유닛을 갖고요. 소프트맥스 이제 분류할 때 쓰는 이제 활성화 함수죠. 확률값으로 나오는데요. 합한 값이 이제 1입니다. 소프트맥스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하고 앞에 있는 이전 은닉층의 이제 출력을 받습니다. 출력층의 유닛은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 수에 이제 맞춰야 됩니다. 이제 1로 했고요. 자, 모델에 대한 정의는 입력과 출력을 파라미터로 줍니다. 그래서 입력, 그리고 맨 마지막 출력, 요 X가 아웃풋이 되어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델이라는 이 인공신경망은요, 입력 데이터 특성이 5개이고요. 그리고 2개의 은닉층을 갖고 최종 출력층에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서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합니다. 만들어진 이 모델을 이제 그 구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각화를 하는 것은 이제 플롯 모델 함수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데요. 이 함수는 이제 케러스 모델의 이제 구조를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먼저 이 파이닷과 그리고 이 그래프 비즈 비주얼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이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앞에부터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렸던 이제 간단한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제 모델을 이제 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행하는 게 보이죠? 네, 다 됐습니다. 자, 신경망 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사용할 이제 시각화하는 모듈은 이제 플롯 이제 모델을 이제 함수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플롯 모델을 이제 호출을 하는데,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는 이제 모델. 그래서 정의된 모델을 넣고요. 그리고 to 파일에는 이제 그림을 저장할 그 파일의 이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show shape는 레이어의 출력 형태를 이제 그림에 이제 표시할 여부입니다. 이제 true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에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일지 여부를 따집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름이 붙여져서 이제 input to 5개의 이제 특징값을 이제 받아서 첫 번째 이제 은닉층은 이제 8개의 노드를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은닉층은 4개의 노드를 갖고, 그리고 출력층은 이제 1개의 노드를 갖습니다. 모델 서브클래싱 API를 실습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방금 설명드린 이제 펑셔널 API하고는 차이가 이제 없지만은 모델 이 서브 클래싱은 가장 자유롭게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용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 이제 레이어를 이제 임포트를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이제 모델 클래스를 정의했는데요. 자,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클래스를 이제 정의하는데 이 레슨넷을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를 이제 정의합니다. 이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클래스 모델을 이제 상속받는 그 사용자 정의 모델 클래스를 입니다. define 이제 생성자 init 함수를 이제 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 메소드를 호출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슈퍼 레슨넷에 되어 있는 초기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셀프 블락 1에는 레이어 댄스 2를 정의하는데 32개의 유닛과 그리고 렐로 활성화 함수를 가진 은닉층을 이제 정의를 해서 블락 1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은닉층 블락 2를 이제 정의하는데 이 층은 넘 클래스계의 그 개수계의 그 유닛과 그리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이제 갖는 층입니다. 이 넘 클래스는 여기서는 이제 정의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콜 메소드는 모델이 이제 실행될 때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입력과 인풋을 첫 번째 은닉층 블락 1에 이제 특화시켜서 x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온 x 값을 두 번째 은닉층에 통과시켜서 이제 최종 출력을 반환합니다. 네. 이상 텐서플로우 기초로서 모델 정의하는 것에 대한 실습을 하였습니다. 딥러닝 코드 실행해 보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딥러닝 코드 실행해 보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접속을 해서 내 계정으로 불러와서 실행하는 이제 연습인데요. 먼저 웹브라우저에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GitHub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 GitHub는 모두의 딥러닝의 저자가 소스 코드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딥러닝의 핵심 미리 보기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GitHub에 접속해서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내 계정에서 오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거나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 계정으로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클릭하면은 창이 하나 뜨면서 나의 구글 계정으로 이제 사본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본은 나의 구글 계정에서 실행되는 것이므로 이제 이 코드를 내가 실행하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은 구글 콜앱에서는 한꺼번에 실행할 경우에는 이제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을 클릭하시면은 모두 실행이 되고요. 코드별로 하나씩 실행하려면은 코드창 앞에 실행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결 중이지 되어지고요.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이 되어서 실행했습니다. 텐서플로우에 있는 케라스 모델에 있는 이제 시퀀셜에 이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댄스를 이제 임포트를 이제 했고 그리고 넘파이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이제 GitHub에 준비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그 폐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해 보는 이제 그 코드인데요. 폐암 수술 환자의 그런 이 환자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컬럼 이 0에서부터 15번째까지는 환자의 그 진찰 기록을 이제 X값, 독립 변수로 이제 그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16번째 이 컬럼은 수술 후 이제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Y값으로 이제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구조는 이렇게 스캔셜하고 그리고 댄스를 이제 30개를 이제 그 노드를 이제 만들어서 그리고 인풋 데이터로 16개, 왜냐면 X값이 이제 16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 이제 렐을 썼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출력 함수에 있는 액티베이션 값입니다. 자,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실행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주는 이제 컴파일이 있죠. 자,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는데, 0 아니면 1, 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을 줬고요. 그리고 학습 중에 이제 그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트릭을 액큐러시를 이제 줘서 컴파일을 정의하고, 그리고 모델 fit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은 에폭을 5번을 하고, 그리고 한번 가져올 때마다 배치 사이즈를 16개씩을 갖고 와서 학습을 합니다. 네, 학습한 결과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것들은 이제 또 다음번 이제 코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그룹 구글에 GitHub에 있는 이제 소스 코드를 접속을 해서 딥러닝 코드를 실행해 보기를 실습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1번 파이썬, 2번 주피터 노트북, 3번 웹 브라우저, 4번 아나콘다. 답은 네, 웹 브라우저입니다. 구글 콜앱은 웹 브라우저인 크롬만 있으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은 설치되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텐서플로우는 어떤 구조를 사용하여서 데이터의 수치 연산을 수행합니까? 1번 배열, 2번 데이터 흐름 그래프, 3번 트리, 4번 링크드 리스트. 정답은 2번 데이터 흐름 그래프입니다. 텐서플로우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3번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스캔셔널 API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주관식입니다. 스캔셔널 API는 직관적이고 간결하며 순차적으로 층을 쌓아 모델을 정의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구글 드라이브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열고 파일 메뉴에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선택하여 나의 구글 드라이브의 사본을 저장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이번 강의에 대한 정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실습 환경 설정에서는 구글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GPU와 TPU 등 고성능 하드웨어 자원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아나콘다의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 컴퓨터의 그 성능에 영향을 받지만은
구글 콜앱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GPU와 TPU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더 많은 GPU와 더 많은 메모리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고 데이터의 흐름 그래프를 사용해서 수치 연산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작업을 지원합니다. 텐서플로우 기초 문법에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정의해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할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훈련을 이제 시키고, 명령어는 이제 fish입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했습니다. 딥러닝 코드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구글 콜앱에서 딥러닝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을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불러와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나의 구글 콜앱에서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